신강성 도시 그 부분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타클라마칸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은 또 계란같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화전, 여기가 탁스쿠르간, 여기로 가면 여기가 야르칸드, 여기가 카슈카르입니다. 그 요 위에가 악수, 여기가 구차, 여기가 은기, 여기가 화염산으로 유명한 투르판, 여기가 하미, 여기가 돈황, 여기가 야강. 인도에서 넘어와서 탁스쿠르간을 오면 여기 탁스쿠르간을 거쳐서 카슈카르로도 갈 수 있고 야르칸드로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왔을 때 카슈카르로 갔거든요. 갔다가 일로 쭉 돌았거든요. 가서 여기서 이쪽 야강에서 구차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도낭으로 왔는데 구원아집 스님이 공부를 하고 와서 야르칸드에 도착해서 수야리 소마라는 사람한테 대승불학을 배웁니다. 그 전까지 인도에서는 중론이나 대지도론이나 대성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오온이 모두 공하다. 반야심경이 나오는 말 아닙니까?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다르거든요. 오온이 왜 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거기서 한 2, 3년 공부해서 중간파, 용수가 한 중간파, 중요한 책, 대지도론, 중론, 마하반야바라밀경 뭐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서 대성에 통달합니다. 이른바 소위 말하는 대소성에 통달합니다. 그때가 이제 20살쯤 됐겠죠. 그래서 이 화전이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화엄경이 편찬된 곳입니다. 화엄경은 본래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페샤와르 일대. 페샤와르는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갈 때, 제가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갈 때 페샤와르에서 그 카이브 고개를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첫 번째 도시가 잘랄라바드인데, 잘랄라바드에서 카불까지는 길이 좋으면 2시간 거리인데 길이 워낙 안 좋아서 제가 6시간 걸렸습니다. 잘랄라바드는 해발 한 2, 300밖에 안 되고 카불은 한 2600대요. 올라갈수록 높습니다. 어쨌든 와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야르칸드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고향 쿠차로 돌아가죠. 가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82년에 여광이 군대를 이끌고 한 382년 8월이나 383년쯤 되겠죠. 돌아온 거예요. 침략해 온 거죠. 구마라집을 데려가려고. 여광이 쿠차성을 장악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구마라집이 워낙 뛰어나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 이제 여자를 넣어준 거예요. 결혼해라. 결혼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아, 그래도 나 결혼하면 안 된다. 막 그리 버티니까 이제 독한 술을 억지로 먹여서 이제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 전에 구마라집 스님이 어머니 손을 잡고 인도로 가면서 산을 건너가는데 어떤 나한이 구마라집의 관상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미가 뛰어난 사미인데 30살 이전까지 계율을 파괴하지 않으면은 용수보살에 버금가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은 아쇼카 왕의 스승 우파국다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파괴를 하면은 그냥 아주 뛰어나지고 머리 좋은 스님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구차에서 그게 파괴가 됐죠.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중국으로 왔어요. 401년 12월 20일 장안에 도착해서 열심히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요홍왕이 보니까 너무 뛰어나거든. 또 너무 잘생겼어요. 구차에 가면 석굴이 6개 있습니다. 그 중에 키질 석굴, 키질가 석굴, 쿰트라 뭐 6개 있어요. 저는 그거 다 가봤는데 그 중에 키질 석굴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석굴이 한 400여 개 있고 안에 석굴과 벽화와 불상이 진짜 아름다워요. 도낭 석굴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거기 앞에 가면 구마라집 동상이 있습니다. 1994년에 세운 거예요. 그 이제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장안에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왕이 보니까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이 용왕도 여광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시를 안 받아놓으면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10명을 붙여주면서 별도로 나가 절을 하나 지어줘요. 그게 지금 서안 부근에 있는 종남산 밑에 있는 초당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구마라집이 애를 낳았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애들이 그렇게 뭐 똑똑한 애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 어쨌든 제자들 가르치기 민망하잖아요. 본인이 파괴했으니까.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항상 했다는 말입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나는데 연꽃은 취하되 진흙은 보지 마라, 이런 표현을 자주 했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와서 이제 번역하고 하면서 이분은 구마라집 스님은 344년에서 414년 요 때고,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가 성조니까 성조는 384에서 414고, 아까 말씀드린 후진이라는 국가는 384년에서 417년에 망해요. 희한하게 그 혼란한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역사적인 분열과 전쟁과 분열이 밥 먹듯이 일어나던 시대에 어제의 왕이 오늘 노예가 되고 오늘의 노예가 내일 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장안 일대에는 한 30년, 거의 한 30년 되죠. 한 20년 되나? 그때는 조용했어요. 왜? 여왕이 워낙 뛰어나가. 여러 민족이 쳐들어왔지만 다 물리쳤거든. 여왕이 416년이 죽어요. 416년이 죽고 여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1년 만에 망해요. 동진의 유유라는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망합니다. 이 유유라는 장군은 나중에 동진을 멸망시키고 남조 송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송무제입니다. 어쨌든 384년에서 414년 요 사이에 장안 일대가 조용했기 때문에 그 불교사에서 남는 그런 역경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고, 또 이때 공사상을 제대로 번역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수당불학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국 사상의 주류는 불교가 아닙니다. 이런 뭐 연도를 메모하거나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듣고 지나가세요. 뭐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데 콩나물에 이래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이 다 빠지지만 물은 없어서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냥 참석해서 듣기만 해도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니까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국 사상은 통상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위진현학, 수당불학, 송명이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학은 불학이 아닙니다. 현학이 뭔데? 라고 하면 조론 기편에 실린 글 보면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조론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학은 불학과 다릅니다. 불교에서 핵심은 뭡니까? 공사상이거든요. 불공사상, 즉 공성 혹은 성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거는 부처님만, 불교만이 제시한 거예요. 세계에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 수많은 종교, 수많은 그게 있지만 공사상과 공성을 제안한 사람은 불교와 부처님밖에 없어요. 불교냐 아니냐 기준은 이 삼법인이라고 하지만 삼법인의 내용이 뭡니까? 제법무와 제행무상이 바로 공사상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이 현학은 유의 사상입니다. 실제론이라고 현대 철학의 용어로 말하면 실제론. 대표적인 게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무나 유라는 것은 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가 아니고요. 물론 철학적인 의미의 무입니다. 세계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의 근원에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현학입니다. 불교에서는 세계의 근원이니 하나님 같은 존재 이런 거 부정합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타난 게 중론과 대지도론이고, 중론과 대지도론을 공부하고 쓴 글이 조론이니까 현학의 사상적인 부족을 극복하고 현학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타난 게 공사상, 즉 불학이죠. 이때 마침 등장한 책이 절묘하게도 조론입니다. 그래서 수당 불학이 성립되는데 토대가 됩니다. 이 책이. 그래서 중국 불교사뿐만 아니고 중국 사상사에서도 중요하고, 중국 사상이나 불교도 뭐든 연구하는 사람은 조론을 다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건 자유지만 이건 읽어야 돼. 현학의 사상적인 토대는 노자와 장자입니다. 노자와 장자에서 노자 첫 번째 제1장이 뭡니까? 도가도 비상도, 뭐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가 뭐 마물을 만든다, 이런 게 1장 아닙니까? 그 무와 유, 도와 명이라는 이 개념은 전부 실제론적이라고, 세상이 발생해서 어떤 실제로 있는 사물에서 어떤 사물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불교는 이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실제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자와 장자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게 불교라고. 노자와 장자와 불교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무하고 공을 같이 봐요. 그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와 공을 같이 보면 이거 외도입니다. 외도. 불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죠. 그 이 책에도 있고요. 읽어보시면. 그 이제 위진현학은 노자와 장자를 터대로 생긴 철학사조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나온 게 공사상에 기반을 둔 불학이고, 불학이 중국을 휩쓸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에릭 찌르라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중국 학자가 쓴 책입니다.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번역이 됐어요. 부디스트 컨퀘스트 오브 차이나, 불교가 얼마나 중국 대륙을 장악을 했으면 그런 제목의 책을 내겠습니까? 이건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거든요.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그 책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일 먼저 일본에서, 일본에는 1996년도에 번역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1998년도 번역됐고, 우리나라가 2005년도가 8년도가 번역됐어요. 일본 애들이 제일 먼저 번역했어요, 이거. 이 책이 뭐 쉬운 책이 아니니까 번역하기 힘들겠죠. 이분의 한문 실력은 우리 수천 년간 중국 옆에 있으면서 한문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한국 학자들 발끝에서 못 따라가요. 한문 일 번역한 거 보면 고성전, 속고성전, 출3장기집, 개원섭 이런 다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자들 저를 포함해서 그거 다 읽은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 한문 실력도 안 되고, 우리는 한문 잘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1세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15세기, 14세기 한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잖아요. 21세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15세기 셰익스피어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 어감을 이해합니까?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을 모르는 사람이 1600년 전에 중국을 어떻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문 교육이 그렇다 이거죠, 지금. 서당에서 좀 배운 한문, 자기 좀 전체 독학한 한문, 천자문 좀 아는 한문 가지고 이런 거 해석하면 100% 오류입니다. 우리나라 번역한 거 한번 보세요. 불교 경전만이 아니고 유교나 도교 책들, 유학 쪽이나 도교 책은 최근에 번역을 보면은, 제가 30년 전에 처음 논어를 읽었을 때, 어린 시절에 논어를 할아버지한테 매마중에 다 외웠는데, 그때는 뭐 이해를 못했고 그냥 뭐 암기만 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번역한 논어를 읽은 그 번역서가 저한테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논어 책 한 5권 사서 다시 읽어봤어요. 번역 수준이 진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그런데 반야심경, 제가 처음에 그 불교 공부할 때 읽었던 반야심경 책이 있거든요. 최근에 작년 저작년에 나온 반야심경 한 10몇 권 사가 읽어봤어요. 똑같아. 그냥 뺏긴 거예요. 참 죄송한데. 자기 고민이 없이. 유학이나 유가나 도가 쪽은 진짜 장족의 발전을 번역해.
왜? 그쪽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중국 유학파들이 많아요. 현대 중국을 아니까 고전 중국어가 제대로 이해되는 거라. 현대 힌디어 모르고 고전 산스크리트 어떻게 합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엉터리를 번역하죠. 우리나라 대학이 힌디어를 공부해야 돼요. 어쨌든 뭐 그건 다른 문제고. 위진현학, 수당불학, 송명리학. 그 수당시대 불학이 중국 대륙을 석권할 정도로 맹위를 떨치니까 중국도 자존심 있는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한유, 뭐 유종원, 한유의 조카 사이 이고, 당나라 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불교는 오랑캐 학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한유입니다. 유교의 기치를 들죠. 그 들어봐야 힘이 약하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다가 북송시대에 오면 5명의 위대한 학자가 나타나죠. 주도니, 소강절, 정호정의, 또 장제, 소위 말해 이게 북송 오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다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불교 공부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여기에 우리가 굴복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공맹, 선진시대 유학을 다시 끌어와서 대신에 불교에서 장점이 심성론. 공자, 맹자에는 심성론이 없습니다. 있어도 한두 줄. 인간의 본성이 어떻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고 세계의 본질이 뭐고 세계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불교 화엄경이나 능엄경, 능가경에서 이런 걸 채택해가지고 선진유가의 공맹과 결합해서 나온 게 북송시대 유학입니다. 이 북송의 유학 특히 정호의 학문과 장제의 학문을 결합해서 체계화한 사람이 주희입니다. 그게 남송의 성리학이죠. 그래서 이 성리학이 그때부터 불학의 시대에서 성리학의 시대로 넘어가 버리죠. 이 성리학의 명나라 오면 불교의 영향을 좀 더 받은 심학이라고 하는 육상산과 왕양명의 그 학파, 그 양명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리학과 양명학. 그리고 송명은 이학의 시대예요. 청나라는 그냥 옛날 공부한 거 그냥 검토하고 깊이 들어간 그런 학문이 유행했습니다. 그게 고정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상 중국 사상은 위진현학, 수당불학, 송명리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현학에서 불학으로 물줄기를 튼 글이 뭐냐 하면 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걸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뭐 현학에도 여러 파가 있고요. 현학 중에서도 여러 번 아신 중림칠연, 대나무 숲속에 일곱 술 먹고 잡담했다는 그 사람들, 중림칠연. 그 중림칠연이란 말도 사실은 불교에서 따간 용어입니다. 중림이란 말은 이 7분의 현명한 사람들이 대나무 숲속에서 진짜 술 마시고 토론했다는 게 아니고 중림정사가 불교 최초의 사찰이죠. 중림정사의 중림에서 7이라는 숫자는 논어에 보면 작자 7인, 뭐 7인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7을 따붙인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불교학자이자 역사학자의 한 명인 진인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와대학에서 오랫동안 계시고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글에 있는 겁니다. 그 글에 대해서 중국 학자 중에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진인각 선생이 하신 중림칠연에 대한 이 설명은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림칠연을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뭐 대단히 이상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대나무 숲속에서 술 마시면서 이 우주의 천리를 논하고 마치 뭐 소요유하는 그 대표 현명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천만에 중림칠연의 대표자는 완적과 해강이라는 분이에요.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은 제가 볼 때 해강이라는 사람이에요. 해강이 누구냐면은 시간이 해강은 이제 조조 집안의 사위입니다. 조조가 정실 부인에서 3명의 아들이 낳았지만 첩이 많아요. 조조의 첩들은 되게 이상하게도 남편이 죽은 여자들이 많아요. 조조가 여포 세력을 격파하고 조조가 여포 세력을 격파하러 갈 때 유비하고 같이 가잖아요.
관우가 그때 부인이 죽고 없었어요. 관우가 조조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포의 부하 장수 중에 진이록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진이록의 부인이 두 부인이라고 아주 미인이었어요. 초선에 버금가는 미인이었어요. 관우가 성상 내 부인이 일찍 죽어서 없다. 나도 후사가 필요하다. 이 진이록이 없고 이 부인을 내가 좀 내 부인으로 거뒀으면 좋겠다. 그 조조가 동의해요. 그래 해라. 근데 이제 여포를 격파하고 나서 자기가 이 두 부인을 보니까 너무 미인이거든. 지가 데리고 가버려요. 관우한테 안 주고. 그 조조하고 두 부인 사이에서 이남 일녀가 태어나요. 첫 번째가 조림, 두 번째가 조곤, 세 번째가 금향공주라고. 첫 번째 조림의 딸이 바로 해강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사마이 중다이 249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마시 정권을 만들려고 할 때 해강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결혼 관계상 조씨의 친척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이 중달의 둘째 아들 사마소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요. 참소를 당해가지고. 제조가 워낙 뛰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가 뛰어나면은 참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뒷담하는 사람이. 왜? 앞에서 정면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뒤에서 참소하잖아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가 만들어 사람 죽이잖아요. 이 해강이라는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참소받아 죽어요. 사마사가 죽입니다. 이 사람 처형 당일날 당시 유학생들, 유생들 3,000명이 모여서 죽이지 말라고 모여요. 그거 보고 사마소가 더 겁을 먹고 이 자식 살려둬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더 죽여버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작곡한 금운고곡 중에 광릉산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음악이 전혀 몰라서 광릉산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 지금의 금운고 비슷한 악기로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건데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거래요. 근데 이게 이제 해강이 남한테 전술을 안 해줬어. 안 해주고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치고 죽게 해다오 해서 한번 치고 죽었어요. 이게 지금 이 곡조가 안 전해져. 그래서 고사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광릉절향 소리 향자 써서 혹은 절음이라고도 하고 이 대가 끊긴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자성어로 중요한 기술이 전수가 안 됐을 때 광릉절음 혹은 절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자 있지 않습니까? 고향 향자 밑에 소리 염자 붙는 거. 이게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고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중림치련을 그것도 현악의 한 파거든요. 현악을 최초로 한 사람은 조조의 사위 하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조가 인재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뭐가 좀 뛰어나다 싶으면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하진은 현악의 아까 말씀드린 물을 숭상한 파를 귀무파라고 하는데 귀무파의 대표자는 하한과 왕필입니다. 이 하한이라는 사람은 190년 경력에 태어났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고 249년에 죽고 이 사람도 226년에 태어나서 249년에 죽습니다. 22살에 죽어요. 이 사람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쓴 노자주하고 주역주가 특히 주역주는 지금 주역 13, 유가 13경의 주소는 이 사람의 주를 봅니다. 논어주는 하한이 집필한 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천재들입니다. 이 하한이 누구냐 하면은 삼국지 보면 하진이라고 나오잖아요. 부족간이 돼지 잡다가 자기 누이가 왕비가 돼서 대장군이 된 사람. 그 하진의 손자입니다. 이 하한의 엄마가 미녀예요. 근데 이 하한의 아빠가 일찍 죽어. 이 하한의 엄마가 조조의 후처로 들어가. 그래서 조조의 아들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림의 딸 정향 금향공주하고 이 하한이 결혼을 해요. 이 하한이 249년에 죽는 것은 사마이한테 죽습니다. 왜?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조씨 가문의 참모예요. 사마이가 제일 먼저 죽이고 싶어 한 사람이죠. 그래서 249년에 죽고, 왕필은 그때 죽는 게 아니고 병이 들었어요. 22살에 죽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노자주, 주역주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한이 쓴 논어 집회는 지금 유교 13경의 논어 주석서로는 반드시 그걸 봐요. 그리고 주역주는 왕필의 걸 봐요. 이 사람들이 현학의 귀무파,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중림칠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숭유파라고, 물을 중시하니까 세상 일을 도외시하게 된다. 왜 유를 버리냐 해서 우리는 세상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숭유파가 있습니다. 숭상할 숭자인데 있을 유자, 숭유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귀무고 물을 귀하게 여긴다. 이 숭유파의 대표자는 배위라는 사람이고, 배위의 숭유 사상을 더 발전시켜서 현학을 사상을 최고봉에 이끈 사람이 곽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곽상도 일찍 죽어요. 어쨌든 천재들입니다. 곽상이 죽고 나서 성조 스님이 태어나죠. 그 성조 스님이 곽상의 이론을 엎어버리고 나온 게 조론입니다. 그래서 조론을 제대로 잘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1시간 더 앞부분을 쭉 읽으면서 성조 스님 이전에 중국 불교가 어땠고, 중국 불교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중국 불교가 성조 스님 이전까지 누가 노력해서 이 정도 왔다를 설명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